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해장국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뜨끈뜨끈한 국밥처럼 여러분들의 막힌 속을 확실하게 풀어드릴 두 분의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정종섭 장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의 강창일 위원입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우리 집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최선아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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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이 자리에 새누리당의 조원진 의원님도 오실 예정이셨는데. 바쁘실 거예요, 요새. 모시 못했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해장국집의 오늘의 메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해장 이슈. 메르스와 가뭄 관련 추경 편성을 두고 공방을 벌이던 여야가 절충안을 찾으면서 지난 24일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향후 전국을 전망해봅니다. 일본 정부가 올해 방위백서에도 독도가 자국당이라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벌써 11년째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법과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을 짚어봅니다. 올해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된 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그 두 분 모처럼 모셨는데 두 분 서로 친하신 분이신죠? 제가 선배. 대학교 선배고 예. 지금 행정자치위원회 수장이에요. 예. 저도 행정안전위원회 지금 소속돼 있거든요. 안전위원회 장관의 장관. 또 유명한 헌법학자예요. 쭉 헌법학자로 계시다가 네. 이제 정부로 들어가신 지가 이제 1년, 딱 1년 좀 지났습니다. 됐죠. 네. 어떠십니까? 교수에서 행정부로 들어가시니까. 교수로 있을 때는 자유롭게 얘기하고 네. 자유롭게 의견을 냈는데 네. 실상 이제 장관을 맡고 보니까 네. 오히려 책임감 그게 제일 제가 네.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로 있을 때는 가서 그 해결책이 틀린다고 하더라도 네. 그거는 뭐 교수의 의견이고 또 다른 사람도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이제 장관이 되고 보니까 이거는 뭐 틀려도 되고 이게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게 정말로 이제 책임이 있는 대안을 내놔야 되고 책임이 있는 정책을 내놔야 되고 네. 뭐 그것이 하나의 큰 참 다른 점이다. 근데 최선아 씨. 네. 강 의원님은 지난번에 오셨으니까 누군지 아실 것 같고. 단골 손님이시죠. 옆에 계신 분이 누군지 혹시 알고는 계세요? 제가 사실 오늘 뵙기 전까지는 잘 몰라서 네. 행자부에 장관님 관련해서 정보 공개를 좀 청구를 할까 하다가 예. 제가 손품을 팔아서 알아봤는데요. 예.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정말 유명한 헌법학자셨고요. 네. 그리고 남다른 특기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그것도 어디서 찾으세요? 이 글씨가 정 장관님께서 쓰신 글씨라고 하더라고요. 예. 40년 동안 서예 수련을 해오셔서 지금 거의 전문가 수준이라고 아주 명필이시더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도 알고 있어요, 최선아 씨? 그 스토리가 좀 있는데요. 예. 옆에 있는 내용이 염천하위공이다. 항상 염두에 두라 생각을 하라 천하위공. 나라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공으로만 한다. 사사로운 것을 개입시키지 마라. 그거는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제가 한테 대한 명령입니다. 네. 제가 장관을 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저것을 염두에 두라 그래서 옆방에 걸어놨고 옆에 있는 그 글씨는 이번에 제가 취임 1년이 돼서 다시 한번 참 안중근 의사 기념관에 갔거든요. 저거는 그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이 있습니다. 네. 그게. 그래서 그 사진 앞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바로 돌아가신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 어떻게 눈빛이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야말로 참 전율이 또 그때 또 히로부미만 그 저격하신 일이 아니고 동양 삼국이 평화론에 대해서 아예 체계적인 철학 체계를 아예 수립을 딱 가지고 계신 분 아닙니까? 네. 그런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위국 헌신이 이 군인의 본분이다. 이런 그 글을 써준 적이 있습니다. 국가, 다시 말해서 국가는 항상 국민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게 군인의 본분이다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있는 평화로운 시기에 바꾸면 이게 바로 공인의 길이다.
정말로 공직자가 이 길 아니겠느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제가 취임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변치 않고 그래 초심을 가지고 그대로 저는 올해는 예. 독실하게 제가 올해는 실천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쓴 글이 그 글입니다. 그 의원님께서 지금 행안위에 계시죠? 예. 그 주무부처 장관이신데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뭐 언제나 혼납니다. 제가. 지난해 이 국회법 개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쓴 책에는 그 행정 입법 이거 네. 문제 있다고 썼잖아요. 예. 본인 책에. 예. 썼는데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이때 소신 있게 했었으면 저는 대통령 후보감이라 생각했는데. 말씀 나왔을까 말인데 그 국회법 그 개정안이 위헌이라고 보십니까?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지금 행자부 장관입니다. 네. 헌법학자가 아닙니다. 함부로 얘기 못해. 아니 그래도 해장국집에 오셨으니까 털어버린다는 차원에서 그래도 이제 뭐 구속성을 가지면 사실은 행정부를 많이 기속하는 게 되죠. 요청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속성을 갖는 단어였을까요? 뭐 그 단어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예. 거기에 이제 의무가 따른다면 그건 구속성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컨대 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뭐 이와 같은 내용을 담는다면. 뭐 하여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있을 수가 있겠죠. 이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네. 서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헌법재판소에 맡기는 게 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강제성이 있느냐 없느냐 주장이 서로 달라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결정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서에서 판결을 결정을 기다려보고 해도 되는데 독일 같으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 네. 위헌적인 소지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헌법재판소에 바로 요청을 합니다. 예. 심판 청구를 하는 경우가 예.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그거를 거부권을 행사를 할 때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할 채널이 없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이것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달라. 예. 그러면은 그 판단을 보고 이제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면 되는데 그런 채널이 저들이 없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랬을 수는 없었을까요? 그냥 대통령께서 법안을 받아들이시고 바로 헌법재판소에 넘기는 방법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좀 걸리죠. 시간이 좀 걸리고 강 의원님 말씀이 꼭 여당 의원님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시간이 좀 걸려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가능하면 이해해 주려고 저는 이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게 좀 잘못되었다. 너무 시끄럽잖아요. 한 달 동안 얼마나 국민들이 머리 아팠어요. 사실 그 국회법 그 개정안과 관련된 전국이 상당히 좀 시끄러웠었죠. 한창 나라가 어려웠잖아요. 메르스 문제도 있고 예. 어려웠는데 그런 정쟁 문제, 정치 문제 가지고 참 온 나라가 그냥 시끄러워서 예. 볼낯이 없습니다. 그 메르스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 메르스로 인한 우리 경제의 그 어려움 누구나가 다 공감을 하는 것이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추경이라고 하는 카드를 정부가 꺼냈고 여야 할 것 없이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이신 것 같은데 그 장관님께서 계신 부처에서도 이 추경에 관한 부분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뭐 저희들로서는 뭐 특별하게 그건 없고, 예, 저희들은 없고 다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하면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고려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저희들 행자부에서는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뭐 네. 이렇게 관여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뭐 정부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는 어떤 재정에 관한 도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떨지요?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거죠?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상인들 많은 이번에 피해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금융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라든지 또 우리 새마을 금고 같은 경우는 그게 서민 금고잖아요. 서민 예. 금융이잖아요. 바로 이때 이제 새마을 금고가 서민 금융으로서 그야말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재정 지원을 좀 해서 수월하게 참 이런 난국을 조금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네.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거는 사실 중앙부처에서는 저희들이 대변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경제가 어려우면 저희들이 적극 나서서 가령 농촌 지역 같으면 농산물도 판매하는 것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또 판도 만들고 그 예. 독려도 하고 국민들한테 여기에 같이 참 동참해달라고 해야 되는 그런 일도 있고 네. 또 참 어려울 때는 재정적인 측면에서 또 어떤 부분은 또 유예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또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적으로 또
먼저 빨리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교부세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기 집행을 빨리 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자체가 좀 어려운 부분을 빨리 좀 극복할 수 있도록 뭐 그런 한 부분들이 저희들 역할입니다. 의원님 그 소관상위에서는 지금 추경에 관한 심의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행자위원은 뭐하고요? 제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그러시죠? 위원이니까 그래서 이걸 대비해서 정책 질의도 하고 네. 그래서 이 가뭄 메르스 때문에 추경 문제 여러 가지 체크를 하고 있는데 네. 문제가 많습니다. 우선은 어떤 문제가 있죠? 우선은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지금 세수결손이 3번째 계속되고 있어요. 금년도 금년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세금 거두를 쓰는 이 방법을 찾아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경제 예측에서 실패한 겁니다. 지금 최경환 경제팀에서 경제 지표 이 통계 낼 때 계산할 때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세수결손 문제 계속 이렇게 국가 재정 건전성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빚내서 이렇게 안 되죠. 그럼 다음 정권, 다음 내년에 계속 빚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국가 재정 결손이. 행정부에 있는 저로서는 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좀 협력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거는 여야 문제가 아니니까 그야말로 국가 전체적인 좀 어떤 위기 상황을 저희들이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좀 잘 살펴봐 주시죠. 저희들도 그 추경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단나라 정부에서 세수 결손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대책을 내놓으라. 자꾸 뭐 증서 없다 이렇게 그 앵무새 자꾸 똑같은 얘기 하지 말고 자꾸 바꿔야죠. 변화를 두려우면 안 돼요. 지금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도 법인세 올리는 그릇까지 법인세를 정상화하자. 뭐 이 정도만 얘기하고요. 소득세하고 법인세 정상화하다 이 정도만 얘기하겠는데 돈 많이 버는 재벌기업 있잖아요. 1,000억 이상 번다 1년에. 세금 많이 받아도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걸 500억 이익금이냐 1,000억이냐 이것은 논의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 마음을 열고 세수결손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는 게 머리 맞대자 이거예요. 예, 그거는 이제 추경에 이 새누리당도 찬성했어요. 그래서 그에서 문구를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 가지고 지금 이제 여야 간에 지혜롭게들 대화해서 추경 문제는 큰 문제 없이. 추경이 필요한 데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공감이 되지만 문제는 그래서 생기는 그 세수 부족을 어떻게 이제 메워갈 것이냐에 있는 것 같고 또 현명한 어떤 그 지혜가 뭐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예. 요즘은 여야 대화가 참 잘 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최근에 또, 이 뜨거운 어떤 그 감자라고 해야 합니까? 그 국정원의 그 해킹과 관련된 논란이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은 해요. 뭐, 다 공직을 맡기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또 아주 저명한 헌법학자시기도 하시니까, 이 작금의 논란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제 국가정보 활동 이렇게 하면은 무슨 인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많다, 또 정치인을 사찰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주로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국가정보 활동이라는 일들이 국내와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다룰 때도 참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가정보활동과 관련돼서 문제가 되면은 그에 대해서 수사하는 그 시스템도 저희들하고 다릅니다. 우리 같이 일반 법원에서 막 재판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다루는 특별 법원에서 그거를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는 사실 내놓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내놓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가령 그랬을 때 그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국익이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큰 국가 운영의 큰 틀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뭐 총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해킹 자체가 그 도덕질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도덕질인데 이제 각국이 그렇죠. 이제 국가 안보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용인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절차를 지키게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해킹 그걸 국정원이 구입했다 하면은 국회에 정보위원회가 있습니다. 신고하게끔 돼 있어요. 또 일반 개인 기업이 할 때는 미래창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고 이걸 하나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불투명하게 얘기가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국민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민간인 사찰도 하지 않았느냐. 우리가 계속 이 권위주의 시대 때 당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민간인 사찰했을 것이다. 지금 국정원은 민간인 사찰을 하지 않았다. 이거 자꾸 변명할 문제가 아니고 일단 법은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불법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따져봐야 절차를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하지 않고. 불법이라면 그거는 뭐 처벌하겠다. 이거는 뭐 근데 아마 명확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국가정보활동이라는 게 한편으로서는 국익의 문제 때문에 국가정보활동이 있는 거거든요. 네.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 활동을 하다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렇게 경계선상에서 또 인권이 침해되지 않는 그렇죠. 하는 그런 문제 항상 걸려 예, 있어서 예. 참 이런 부분은 공개적으로 다룰 수 있는 어떤 한계가 있고 예. 이걸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왜냐하면 저들과 지금 경쟁하고 있고 저들과 적대적인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지금 이 상황을 들여다보고 예. 있으면서 한국의 시스템이 어떤가를 또 보고 있으니까 예.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러니까 안보 문제라든지 우리 또 정보망이 전부 공개돼도 안 되죠. 노출돼서 안 되니까 이런 차원에서 어떤 그 이제 국회에서 이 참 비밀을 전제로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너무 이걸 이 잘못된 것을 감추려고 하는 이런 것도 버리고 허심탄회하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책임지겠다 이런 자세로 국정조사까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만일에 이런 식으로 계속 버티게 되면 국정조사 해야죠. 버티게 되면은. 근데 그 전에 국정원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여당, 야당 관계없이 이거 한번 이 불법적인 이런 문제가 혹이나 있으면은 이거 박히자 이런 차원에서 머리를 맞대면은 나오지 않겠느냐. 근데 야당에서는 원세훈, 이병호 전현직 국회의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이렇게 계속 지금 오리발 뭐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또 이번에 국정원장 국정 직원들의 발표한 내용 한 거 보면 국민들의 겁박 수준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진실이 안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면 이쪽도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사태까지 국정조사까지 가기 전에 청문회까지도 가기 전에 여야 간에 좋은 결론이 나와서 국가안보 문제도 그다음에 정보 노출되는 것도 막아내면서 이것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 과정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군요. 예. 자, 그럼 여기서 지난 한 주 동안 저희 집을 다녀가신 손님들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가 궁금한데 최선아 씨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셨나요? 지난주에 날씨가 좀 흐릿하고 후덥지근해가지고요.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았는데요. 그보다 더 우리 국민들을 짜증나고 불쾌지수를 높이게 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바로 일본 때문인데요. 방위백선지 뭔지 뭐 해가지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다케시마라고 표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1년째잖아요, 벌써. 같은 주장, 이런 억지 주장을 한 게. 그래서 언제까지 이런 주장을 할지도 의문이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고 자기네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올해가 한일 수교가 50주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50주년인데 안타깝고 더 화가 난다. 50주년에 어떻게 그런 걸 또 할 수가 있냐 하면서 화도 내시고 하더라고요. 저 얘기는 강 의원님께서 말씀을 안 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한일 의원연맹 총회 제가 간사장입니다. 주로 이 간사장들이 주관해서 주로 하는데 한국에서 한 40여 분이 갔고 일본에서 한 103분이 참석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그래서 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성과는 많이 냈습니다만은 이 국교 한일 간의 지금 관계가 비정상화합니다.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하고. 정상화 되겠습니까? 근데 일본이 저런 식으로 하면 정상화 될 수가 없어요. 저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래서 참 머리가 아파서 죽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타격을 주고요. 서로가. 다음에 이게 옛날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뭐 망한들 헛소리 해가지고서 했는데 이제는 국민 감정까지 침투돼 있어요. 반일 반한 감정이. 이것은 양 국민에게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근데 왜 저러는 겁니까? 일본 사람들. 아베 총리 같이 이제 그 정신적으로 뭐 DNA 자체가 군국주의적인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본의 지금 수장 총리가 돼 있잖아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 그래요. 또 자민당 속에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계속 꼬여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70주년 패전 70주년 담아 나오는데 중국 침략을 해요. 중국 침략은 반성하겠는데 식민 지배는 안 넣겠다라든지 뭐 사죄의 말은 안 넣겠다. 또는 지금 11년째 계속 고이즈미 이후에 11년째 계속 연례 행사처럼 우리를 막
막 긁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결국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지금 엄중한 시기인데. 과거에는 저희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도 많이 오고, 그렇죠. 우리 젊은이들도 한국에 유학도 가고, 거기 얼마나 내왕이 많았고, 예. 그래서 일본 문화도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하고, 우리도 거기 가서 참 한류 이렇게 해서 좋았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운 다음 차세대에는 정말로 그 전 세대보다도 희망이었다. 이렇게 한일 관계가 굉장히 좋게 갔는데, 예. 근래 들어와서 지금 저렇게 되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들도 서로 간에 내왕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져 버리고 줄어들고 이거는 크게 보면 역사적으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고 네. 그래서 우리 대통령께서도 사실은 한쪽으로는 참 일본과 정상회담도 하고 한일 관계를 어쨌든지 이거를 좋게 풀어야 되겠다는 노력을 굉장히 하시는데 네. 한편으로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던 노력들이 저렇게 한 번씩 저게 독도가 우리 땅이다 저렇게 일본이 나오면 참 난감하죠. 난감해서 예. 그러면 연전의 그 독도에 물론 뭐 해양부 소관이긴 했습니다만 그 저반 시설을 건립하려고 했다가 또 그것을 원점으로 돌린 경우가 있었는데 해야죠. 그게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이 아니고 그 7년이 됐습니다. 저반시설 문제가. 예. 그래서 7년 전에 예산이 이미 또 몇백억이 그 투자가 돼 있어요. 네. 자, 앞으로 또 계속 해야 되는데 아마 이런 고민이겠죠. 현 정부에서는 좀 어떻게 한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괜히 자극을 시켜서 더 악화시키지 말자 이런 아마 고뇌 속에서 지금 중단돼 있어요. 근데 중단됐다고 해서 뭐 중단했다고 해서 일본이 주장하지 않을 것도 아니니까 이 독도 영유권 강화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우리 영토에 대한 우리의 주권이 수호의 차원에서 또 저반시설 입도 지원센터거든요. 그거 해야죠. 근데 이제 하겠다고 합니다. 하겠다고 하는데 계속 외교부에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외교부에서.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이나 해수부 장관은 좀 하겠다는 입장이고 외교부에서는 한일 관계 조금 풀어질 때가 기다리자 이렇게 해서 미루고 있어요. 원래 사실은 광복 70주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일 관계도 이번에 참 좋게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게 참 우리 정부 입장인데. 예. 그래서 우선은 양국 정상이 먼저 만나서 그 자리에서 참 이 한일 관계를 더 좋게 푸는 뭐 이런 기회를 만드는 게 저도로서는 제일 중요한 건데. 네. 예. 자, 그리고 최선아 씨. 네. 또 우리 가게 왔던 분들이 어떤 말씀들 하셨습니까? 요즘에 휴가철이잖아요. 예. 그래서 휴가 떠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여행 전에 꼭 해야 되는 게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갈 곳에 대해서 찾아보잖아요. 뭐 맛집이 어딘지, 명소가 어딘지 이런 거 다 찾아보시는데 얼마 전에 오신 손님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그거를 직접 인터넷 검색할 필요도 없고 지인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이 정부나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얼마나 상세하게 나왔는지 제가 또 직접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뭐 지도까지 나와 있고 뭐 예. 주소나 맛집 그리고 명소에 대한 설명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비까지. 그래서 세 분도 휴가 떠나신다면 참고하셔서 떠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관님도 휴가를 가시지요? 가야 됩니다. 저는 반드시 가고. 왜요? 이번에 정말 그 저희들이 한번 둘러보면 이번에 좀 어렵기 때문에 국내 여행을 가자가 아니고 사실은 보면은 국내 여행을 우리나라를 사사시 잘 모릅니다. 정말 이제까지 제가 몰랐던 내 땅이 이렇구나, 내 나라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정말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좀 전에 그 최선아 씨가 그 정부 홈페이지를 얘기하면서 사실 옛날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들어가 봤자 이건 뭐가 있나 싶은 그거 경우가 저들 많은데 일입니다. 이번에 그 저희들이 이제 정부 3.0 하면서 모든 정보를 전부 통합하잖아요. 네. 통합해서 국민들한테 선제적으로 다 공개하잖아요. 예. 이번에 보시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큰 것 중에 작은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들도 이제 국내 여행 이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정보를 전부 다 취합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국민들한테 전부 알 수 있게. 예. 그래서 이제 바로 확인해 보시면 거기 정말 상세한 정보를 그 지역에 뭐 맛집, 멋집 뭐 다 나왔습니다. 머무르면 좋은 집, 예, 하루 머무러도 좋은 집, 이틀 머무러도 좋은 집, 뭐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네, 저는 이런 것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상세하게 이것도 단시간 내에 이렇게 되는 나라 지금 못 봤어요. 근데 되게 예, 그렇죠. 네. 관이하면은 될 것도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닙니다. 이 부분은 한국이 초가 앞서 있어요. 예. 일본의 이 관리들도 이걸 배우려고 엄청 한국에
옵니다. 이 배우려고. 이런 참 아마 세계에 가장 내놔도 괜찮지 않느냐. 야당 의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인 것 같기도 하고. 야당 의원 아니시고 아니, 국민의 대표시니까. 그게 아니고 실제는 저희 정부 때 한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공공데이터 개방해서 OECD 국가에서 1등을 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예. 모든 정보를 공개를 하는데 그게 양적으로 그렇습니까? 질적으로 그렇습니까?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억세스하는 부분도 그렇고 모든 분야를 19개 항목을 전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들이 생각해 볼 때 정말 저희들보다도 앞서 있는 선진국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나 영국 같은 경우나 뭐 독일 같은 경우나 다들 저보다 거기에 대한 인식도 앞서 있고 거기도 기술도 앞서 있고 다 있을 텐데 그 분야에 아주 엄정하게 평가를 했는데 각 분야마다 전부 1등을 했어요. 어떤 분야들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 저희들이 이제 국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접근하기 쉬우냐. 정부 갖고 있는 정보에 정부에 얼마나 접근하기 쉬우냐.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필요성이, 용도, 효용성이 높은 것이냐 하는 그게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1등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그 분야가 얼마나 앞서 있는가를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장관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이제 1년을 넘어서고 있는데 가장 바뀐 게 있다면 뭐라고 말씀을 주실까요? 작년에 저희들이 세월호 사고를 겪고 정말 국가 대혁신을 하자, 국가 대개조를 하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주어진 미션은 그야말로 국가를 혁신하는 겁니다. 혁신을 위해서 제가 존재하는 것이고 국가에 무엇을 혁신하고 싶으셨습니까? 사실은 제가 행정자치부가 아니고 국가혁신보다 우리는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나라 살림을 사는 그냥 뭐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나는 임기 중에 하여튼 5개 분야에 대해서 혁신을 하겠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정부 조직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조직 혁신은 정말 지금까지 정부 조직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제로 베이스에서 다 평가를 하고 정말 대한민국이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이 정부 조직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큰 그림 하나 그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거는 제가 혁신단을 제가 만들 때 공무원은 일체 개입을 하지 말자. 저 장관조차도 개입을 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만약에 그 결론이 행정자치부도 없어야 된다 그러면 행정자치부도 없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정도로 제로 베이스에서 외부 전문가들로서만 전부 5개 혁신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조직 혁신단이 곧 이제 결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를 혁신을 좀 해야 되겠다. 지방자치가 저희들이 성공했지만 여전히 지금 업그레이드 해야 될 부분이 또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정말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이 행복했느냐, 정말 지방자치를 통해서 주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냐, 이 단계에 이제 저는 들어와 있다고 봐서 이 단계에서는 좀 저는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좀 해야 된다. 조금 다른 의견을 얘기를 해본다면요. 성공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그 재정난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는 과연 이것이 성공인가? 왜냐하면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그 비중을 놓고 봤을 때에는 이거를 과연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의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 근본적인 문제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한 예를 들면은 이제 국세가 8이고 지방세가 2에 8대인데 지금 지방이 국가가 하는 일은 40이고 4대 지방일은 60이에요. 6이에요. 4대 6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안 맞는 거죠. 이제 재정 자립도 문제인데 우리 장관님 계실 때에 한번 멋지게 한번 세제 계획을 해야 되거든요. 한번 이양을 해주세요, 지방으로. 이건 조금만 세제만 바꾸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노력은 지금 8대2에서 어쨌든 7대3까지라도 좀 땡겨놓자. 저는 계속적으로 그 고민을 하고 있고요. 사무, 지방 업무 자체가 이제 6이고 국가 사라 퍼센테이지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경중이 있고 재정이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적게 돼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재정 분야에서도 4대6 이렇게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8대2 구조에서는 어쨌든 지방자치단체 쪽에 조금 더 재정적으로 좀 해줘야 되겠다 하는 저는 생각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뭐 저희들이 뭐 한꺼번에 다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혁신적인 생각을 가신 분이 장관이 있을 때 중앙정은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계속 모가지를 잡고 싶죠.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는 한번 멋지게 한번 주세요. 국민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 주민이 낸 세금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지방자치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다 그렇습니다. 내가 낸 돈이 정말 제대로 쓰여지는지 내 그걸 보고 그렇습니다. 싶다. 예. 이게 전 국민의 지금 소원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지방자치단체 쪽은 이 재정 분야를 하여튼 투명하게 제가 하겠다. 예.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옛날 국고보조금 사업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무리하게 사실은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네. 그것을 국고보조 사업을 따와야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뭔가 일을 했는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면 그거는 자치단체가 스스로 부담해야 될 그 재정적 부담도 같이 안고 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그것이 국가에서 주는 매칭 펀드니까 국가에서 주는 거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감당해야 되는 일부인데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구조로서는 그거를 쉽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네. 사업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로 이제는 한번 따져봐서 예.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부담해 가는 걸 확 좀 줄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파산을 해야 마땅한 단체는 없다고 보십니까? 파산까지는 지금 가는 것은 거의 없고요. 근데 상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좀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좀 있어서 저희들이 해보면은 뭐 저희들이 쉽게 무슨 그게 파산을 해야 된다 이것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정 지출에서 사실 조금 남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축제 남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그걸 이번에 구조조정을 다 할 청사도 거거든요. 호화 청소를 짓고 말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뭐 예술의 전당이나 문화시설이라든지 옛날에 이제 건축부터 하자 네. 이래가지고 사실은 예. 그 관리비가 엄청나게 나가는 부분이 예.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지방자치 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스스로가 좀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우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자주재원을 좀 개발해서 좀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말 노력을 열심히 하는 데는 중앙정부가 열심히 도와주고 예.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정말로 노력을 안 하고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자꾸 돈을 내놔라 예. 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꾸 그렇게 되면 이게 노력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가면 사실은 서로 이제 이게 정상화 될 것 같기도 보거든요. 그 박원순 시장님이요. 네. 그 메르스 사태 때 그 하셨던 그 행보는 네.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행정부 장관 입장에서 보실 때. 뭐 잘 아시듯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야말로 헬스 시큐리티 이것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거든요. 예. 질병의 문제를. 예. 그러면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질병이 확산된다고 하면 거의 군사 작전하듯이 이제 네. 그런 체제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보면은 중앙에서 이제 아주 효율적인 컨트롤 타워도 하나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현장에서 아주 빠르게 대응을 하면서 현장에서는 각각 시시각각 다르지 않습니까 상황이 네. 그렇게 했을 때는 지자체장이 현장에서 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도 이제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그것이 서로 조화가 되는 그런 어떤 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 박원순 시장의 여러 가지 그 문제 제기 방식과 그로 인한 어떤 그 결과들이 어떻게 그 장관 입장에서 보시기에 지방자치단체의 그 장으로서 적절한 행보였다고 보십니까? 아닙니까? 뭐 중앙정부와도 더 긴밀한 소통을 더 좀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하면 네.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소통입니다.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뭐 따로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 몸으로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데 것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 그 당시를 회고를 해보면 네. 소통을 하지 않았다, 소통을 했다. 어느 쪽의 말인지 박원순 시장이 대단을 해주셨어요. 저희들도 이번에 사태가 그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그때에. 딱 중앙정부도 우왕좌왕하면서 이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잖아요. 진실 게임으로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긴급 그 기자회견 하면서 미래 사태가 전 국민이 알게 된 거. 이렇게 심각한가. 네. 중앙정부가 이제 그때 그냥 오 하는 사이에 그래서 난 지금 이 상태로 지금 우리가 잠재울 수 있지 않냐는 큰일 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오히려 그 시점에, 그날 이제 아침부터 회의를 했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럼 낮에 만약 상황이 그렇게 됐다면, 저는 이쪽에 컨트롤 타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쪽에 빨리 연락해서 우리 얘기를 좀 하자. 얘기했어. 어? 그렇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어떤 소통을 먼저 하고, 그에 대한 정보도 같이, 그러면 실태에 대한 정보가 뭐냐를 서로 공유도 하고. 저기 그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는 참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 저기, 팩트 문제인데, 그 문제는 이렇게 됐어요. 그쪽에서 연락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장관도 차관도 이 의학에 대해서 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우왕좌왕 하는 사이에
이거 사태는 크게 번질 것 같으니까 긴급 처방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소통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실 그 행자부의 업무가 없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 모든 것을 다 책임져야 될 것이기도 할 테니까요. 그런데 하지만 국민들을 볼 때 여러 가지 우려점 있는 것도 사실이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잘하는 부분은 그렇게 크게 안 느껴지는 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이 수도권과 지방의 그 불균형은 어떻게 보세요? 좀 나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기업들이 지방에 있던 기업들이 점점 저 외국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 예를 들어서 지방에 이제 우리 대기업들이 공장들이 거기 있다가 네. 거기 있는 공장들을 빼서 이제 베트남으로 이전한다든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예. 이거는 지방 수도권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과거에 우리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해서 하나하나 균형을 맞추려고 했던 이런 노력들이 이거 어때 뭐 국내용이 돼버리고 네. 이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는 지방이든 저 수도권이든 관계없이 국내에서는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빠져나가는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게 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은 수도권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보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수도권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지역에 그야말로 특정한 어떤 일을 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수도권 규제라는 문제 때문에 규제를 받아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그런 어떤 특정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이게 지방에 영향을 안 주면은 수도권 규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묶어놓는 그런 부분은 좀 풀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수도권을 완화시키는 바람에 지방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그 효과로 전부 옮겨간다든지 또 빠져나온다든지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질 때는 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좀 세밀하게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도 이것은 수도권과 지방의 문제로 봐야 되고 지방 균형의 문제로 봐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런 거죠. 그게 이 수도권의 집중화 현상, 도시화 현상 이것도 이제 막아내야 되는 거는 어느 정도 거부 못 하는데 또 이 자꾸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참여정부 때 추진하다가 그 다음 정부에서 수업돼서 이제 규제 완화하면서 이제 다시 또 이 집중 도시화 서울의 집중 현상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건 막아내야 돼요. 이거는 이제 뭐 이건 전 구조 문제거든요. 전 정부라고 해서 버리지 말고 이거는 키워나가야 돼요. 지금도 그대로 그거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장관이 어떻습니까? 사실 이거 외에도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혹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부분들이 있으셨을까요? 네. 정부 1.0에서는 옛날에는 국민이 통치 대상이잖아요. 정부 2.0에서는 그냥 권리를 갖는 겁니다. 권리를 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3.0은 정부가 알아서 주인인 국민을 섬겨라. 그리고 국민이 뭘 원하는지 먼저 알아가지고 선제적으로 서비스를 해라. 서비스를 하려면 어떻게 할래? 정말 똑똑한 정부가 되라 이런데 제가 그것을 주도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그걸 하거든요. 업무가 그 업무죠. 저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은 조용한 혁명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천지개벽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부가 전부 다 내놓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정부를 전부 정보를 공개하는 이유는 국민이 그걸 가지고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이 이제는 정책을 디자인할 때부터 평가할 때까지 내가 주인으로 전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지만 저희들이 국민 디자인단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시군구 단위에서도 국민 디자인단을 만들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 디자인단이거든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중앙정부에서 일어나는 것이든 모든 정책에 대해서 그 디자인을 할 때에 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전문가들도 있고 단순한 시민들도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모두 다가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해서 거기에서 집단지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저는 이거는 대단한 혁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정부가 따로 있고 국민들이 관망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곧 정부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 일을 저는 완성시키면 저는 이것이 박근혜 정부의 정말로 중심적인 국가 전체를 바꿔놓는 틀이다. 그것의 완성은 결국 국회의 입법일 것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있죠. 네네.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기 거꾸로 박근혜 정부가 국민을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국민 중심 시대에 만들기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미 때는 많이 지나버렸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래 이제 지금 본격적으로 권위주의 체제, 이 통치 체제처럼 이 국민에게 비춰져 있잖아요. 현재 정부의 이 정부 하는 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우리 정 장관 같으신 분들이 좀 더 큰 소리 치면서 큰 소리 내서 그 생각들이 이 정부의 기본적인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 국민이 마지막에 행복해지는 것, 이게 마지막 골이잖아요. 그리고 국민을 섬기는 거, 국민을 가운데 놓겠다 하면 이거는 여야도 없고, 뭐 행정부, 국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국회도 저희들이 좀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하죠. 이것을 저희들이 속도감을 좀 낼 수 있게, 국민들이 좀 체감을 하는데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장관님. 참 좋은. 내년 이맘때는 어디가 계실까요? 계속 일을 안 하겠습니까, 제가? 그때도 장관하고 또 잘하시게 또 총리도 하고 이렇게.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면 국회에 들어와 계실 것 같으세요? 아이고, 그러네, 이게. 그 큰일 나네. 뭐가 큰일 지금 대통령도 얘기했잖아요. 저희 장관들 보고 이 견늘질 하지 말라고. 제가 해보면요. 물론 이제 무능하면 사실은 뭐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맞습니다. 그러고 만약에 능력이 있고 유능하다 그러면 사실은 그 자리를 좀 오래 해야만이 이 정책이 지속이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저희들이 외국하고 할 때도 외국과의 관계도 신뢰성이 쌓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뭐 경주에서 자꾸 사람들이 소설을 자꾸 쓰는데 그래서 제가 뭐 전혀 그렇군요. 예. 자, 최선아 씨. 네. 우리 초대 손님.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장관님 오신다고 해서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행정자치부 같은 경우에는 6시 땡 하면 칼퇴근을 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야근도 없고요. 또 주말 근무도 없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겁니까? 뭐 이러면서. 예. 이렇게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신 만큼 이제 유익한 공공 서비스 그리고 더 빠른 행정 서비스로 국민의 삶의 질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에 그 공부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요. 그 밤새도록 하는 친구보다는 1시간 반짝해가지고 성적을 챙겼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것입니다. 자, 모쪼록 귀한 시간 내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정리할까요? 예. 우리 여당 의원님 감사합니다. 집권시켜주세요. 여당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